안녕하세요, 여러분. 경제 이슈를 명쾌하게 분석하는 엠팟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아주 흥미로운, 어쩌면 조금은 무거운 주제로 찾아왔습니다. 네, 오늘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저희가 깊이 파고들 주제는 바로 쿠팡 그리고 김범석 의장에 대한 여러 탐사 보도 기사들입니다. 맞습니다. 자료들을 읽으면서 정말 소름 돋는 문장 하나가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더라고요. 아마 그 문장이겠죠. 그가 열심히 일했다는 기록이 남지 않도록 확실히 알아. 아, 맞습니다. 바로 그거요. 한 젊은 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 뒤에 창업자가 직접 내렸다고 알려진 지시입니다. 정말 섬뜩한 말이죠. 네, 오늘 저희는 바로 이 발언을 출발점으로 삼아서요. 쿠팡이라는 거대 기업 내부에서 벌어진 세 가지 주요 논란을 한번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세 가지요. 첫째는 그 조직적인 산업재해 은폐 의혹. 그렇죠. 둘째는 고객 개인정보 보호를 둘러싼 문제.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일의 정점에 있는 창업자의 책임 회피 논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사건들이 그냥 따로따로 벌어진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아, 연결이 되어 있다.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들을 하나로 꿰어보면 쿠팡의 그 눈부신 성장 신화 이면에 어떤 기업 문화와 지배 구조가 마치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고 있는지 그 거대한 그림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 큰 그림을 맞춰보는 게 오늘 저희의 목표겠네요. 바로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톱니바퀴, 산업재해 은폐 의혹부터 시작해보죠. 2020년 쿠팡 물류센터에서 과로로 숨진 27살 노동자 고 장덕준 씨 사건이 그 시작이었죠. 네, 김범석 의장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CCTV 영상에서 노동자가 힘들게 일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장면만 골라내라고 지시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큰 파장이 나왔고요. 네, 그런데 이건 단순히 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이나 실수가 아니라는 게 문제의 본질입니다. 아, 개인의 일탈이 아니다. 그렇죠. 이 사건 이후에 쿠팡은 2021년에 중대재해 발생 시 행동 지침이라는 아주 구체적인 매뉴얼을 만들거든요. 매뉴얼이요? 네, 이걸 보면요, 사고를 수습하고 재발을 방지하려는 목적이 아니에요. 목적이 아니라면요. 보통 위기관리 매뉴얼은 사후 수습이랑 재발 방제에 초점을 맞추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건 무려 7단계로 대응 방안을 세분화했다니 처음부터 다른 의도가 있었다고 봐야 할까요? 정확합니다. 매뉴얼의 핵심 목표는 딱 한 문장으로 요약돼요. 산재 신청 원천 차단. 와, 원천 차단. 네, 거의 군사작전 계획 같아요. 사고가 터지면 즉시 유족 중에 우호적인 소통 채널, 그러니까 자기들 편을 들어줄 사람을 확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족 중에요? 네, 그리고 장례식장에는 아예 전담팀을 상주시켜서 노조나 언론 같은 외부 정보가 들어오는 걸 철저히 통제하라고 명시하고 있죠. 잠시만요. 유족을 관리하고 외부화 차단한다. 이건 위기관리가 아니라 사실상의 정보 통제 혹은 증거 인멸 프로토콜처럼 들리는데요. 바로 그겁니다. CCTV 같은 핵심 증거들은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나요? 당연히 통제 대상 1순위죠. CCTV나 블랙박스 영상 같은 핵심 증거는 절대 공유하지 말라고 못 박아놨고요. 동시에 언론과 노조 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해서 즉각 대응 전략을 짜고 대관팀을 중심으로는 고용노동부의 작업 중지 명령을 막으라고 아주 구체적인 지침까지 있습니다. 와, 정말 치밀하네요. 이건 단순히 나쁜 기업의 문제를 넘어서 기업의 성과 측정 방식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 아닐까요? 사람의 안전보다 작업 중지 명령을 막는 것이 더 중요한 KPI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매뉴얼 그냥 서류상에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실제로 작동을 했다고요?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작동한 사례가 여러 건 언급됩니다. 심야 배송 중에 숨진 또 다른 노동자 고 정슬기 씨 유족에게는 쿠팡 측 대리점 대표가 접근해서 합의금 1억 5천만 원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1억 5천만 원? 네, 그러면서 저 같으면 산재 신청 안 한다. 기간도 오래 걸리고 인정된다는 보장도 없다. 이렇게 회유한 녹취록이 공개됐죠. 와, 가족을 잃은 슬픔과 경황이 없는 와중에 그런 제안을 받으면 정말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점을 노리는 거죠. 또 다른 사례도 있어요. 또요? 네, 뇌출혈로 사망한 새벽 배송 기사 사건인데요. 유족이 노조란 상담을 시작하려고 하자 쿠팡 측이 기존에 제안했던 위로금에 수억 원을 더 얹어서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합니다. 아, 그 이후에 유족은 노조에 사건을 외부에 알리지 말아달라고 요청했고요. 심지어 유족을 통해서 취재 기자의 접근을 막으려 한 정황까지 드러났습니다. 결국 돈으로 산재 신청 자체를 그냥 없던 일로 만들려는 아주 조직적인 시도였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법률 전문가들은 이런 행위가 산업안전보건법상 명백한 산재 은폐죄,
그리고 형법상 증거인멸 교사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아, 범죄 행위일 수 있다. 네.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라 오직 책임 회피에만 모든 역량을 집중한 시스템이 기업 내부에 존재했다는 강력한 증거인 셈이죠. 직원의 안전을 비용 문제로 취급하는 이런 태도를 보니 혹시 다른 영역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있진 않았을까 하는 의문이 드네요. 어떤 영역이요? 예를 들어 매일 수천만 명의 데이터가 오가는 고객 정보 같은 분야 말이죠. 정확히 그 지점을 파고든 자료가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인 고객 개인정보 문제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데요. 네. 2019년 일반인이 자기 차로 배송하는 쿠팡 플렉스 서비스를 처음 시작할 때 김범석 의장이 직접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팀을 건너뛰라, 즉 패싱하라고 지시했다는 내부자 대화가 공개됐습니다. 보안팀을 패싱하라뇨? 고객의 집 주소, 공동현관 비밀번호 같은 극도로 민감한 정보가 오가는 서비스인데 그걸 책임지는 팀을 건너뛰라는 게 말이 되나요? 당시 최고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CPO가 나중에 이건 재앙이었다고 회고할 정도였습니다. 재앙이었다. 네, 공개된 메신저 대화록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한 임원이 정보보호팀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다른 임원이 이렇게 답해요. 범위하지 말라고 했다. 범이요. 아, 김범석 의장. 네, 이유를 물으니까 빨리 싸게 하라는 지시였다고 실토합니다. 빨리 싸게. 이 두 단어를 위해서 고객 정보 보호라는 기본 원칙을 그냥 무시해버린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사실 이건 실리콘밸리의 성장 공식이 한국의 노동 현실과 충돌한 사건으로도 볼 수 있어요. 아, 어떤 공식이죠? 일단 빠르게 출시하고 문제는 나중에 고친다. 이른바 Move Fast and Break Things라는 문화가 있잖아요. 네, 워낙 유명하죠. 페이스북의 초창기 모토이기도 했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방식이 사람의 목숨이나 돌이킬 수 없는 개인정보 같은 가치를 다루는 영역에 적용될 때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인 거죠. 그렇겠네요. 결국 쿠팡 플렉스는 별다른 검증 절차 없이 누구나 배송원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면서 처음부터 개인정보가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의 패싱이 또 있었습니까? 네, 더 심각한 의혹이 있습니다. 2020년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앞두고 벌어진 일인데요. 금감원 검사요? 네, 쿠팡페이 시스템 안에 있던 불법 데이터 피드, 쉽게 말해 금융사고 위험이 있는 비정상적인 데이터 연결 통로를 의도적으로 삭제했다는 의혹입니다. 와, 그건 명백한 증거 인멸 시도 아닌가요? 정부기관의 검사를 피하려고 일부러 증거를 없앴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당시 쿠팡페이 대표가 주변 사람들에게 범위를 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는 증언까지 나왔습니다. 또 범이네요? 네, 여기서 일관된 패턴이 보입니다. 직원 안전, 고객 정보 보호, 금융 규제, 기업이 반드시 지켜야 할 이 최소한의 선들을 최고 결정권자의 빨리, 싸게라는 지시 하나로 모두 무시했다는 의혹이죠. 듣고 보니 최근에 터졌던 3,370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그리고 그로 인한 주가 급락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네요. 맞습니다. 이런 문화 속에서 예고된 인재였다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네, 이런 문화가 결국 대규모 사고로 이어진 필연적인 결과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런 대담한 결정들이 반복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어쩌면 최고 결정권자 본인은 어떤 책임도 지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던 건 아닐까요? 바로 그 지점이 세 번째 주제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만드네요. 창업자의 책임 회피 논란이요? 네, 이렇게 심각한 의혹들의 중심에는 항상 김범석 의장이 있는데 정작 그는 한국 사회의 책임을 교묘하게 피해가고 있다는 비판이 아주 거셉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국회 국정감사 출석 요구를 계속 거부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미국 국적과 해외 체류를 이유로 들고 있죠. 한국 소비자들 덕분에 막대한 부를 쌓았지만 정작 책임을 져야 할 순간에는 나는 외국인이라는 방패 뒤에 숨는다는 인상을 주니 여론이 좋을 리가 없겠네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김범석 방지법이라는 별칭을 가진 법안까지 발의됐습니다. 법안까지요? 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발의한 국회 증언 감정법 개정안인데요.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에 출석하지 않는 외국인 증인에 대해 법무부 장관에게 입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국회 출석을 강제하기 위해서 입국 금지라는 카드까지 꺼내드는 법안이 나왔다는 건가요? 네, 그만큼 국회나 여론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방증이겠죠. 병역 기피 문제로 입국이 금지된 스티브 유, 즉 유승준 씨 사례처럼 김 회장에 대한 영구 입국 금지를 요구하는 국민청원까지 올라왔다고 하니까요. 그만큼 여론이 싸늘하다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더 근본적인 문제는
그의 기형적인 지배구조에 있습니다. 지배구조요? 네, 김 회장의 예관 주식의 29배에 달하는 의결권을 가진 차등 의결권 주식을 통해 전체 의결권의 무려 73.7%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73.7%요? 와, 거의 황제 경영이 가능한 수준의 절대적인 권력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막강한 권한을 가진 그가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일인, 즉 재벌 총수 지정을 피해갔다고요? 아, 그 논란이 있었죠. 네, 바로 미국 국적이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논란 끝에 작년에 기준이 개정되긴 했지만 결국 여러 예외 조항을 충족해서 총수 지정을 최종적으로 피했습니다. 총수 지정을 피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이득이 있는 건가요? 그냥 명칭 하나 피하는 수준이 아닌 것 같은데요. 전혀 아닙니다. 기업 총수에게 부과되는 아주 강력한 규제들을 전부 피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 친인척 회사의 일감 몰아주기 같은 사익 편취 규제나 친족들의 자료 제출 의무 같은 각종 감시 의무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거죠. 아, 한마디로 절대적인 권한을 휘두르면서 그에 따르는 감시와 책임은 전혀 지지 않는 완벽한 구조를 만든 셈입니다. 그렇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쿠팡의 연매출 50조 원은 거의 전부가 한국 소비자의 주머니에서 나옵니다. 저희 엠팟 청취자분들도 많이 이용하실 거고요. 그렇죠. 하지만 회사는 미국 법인이고 창업자는 미국인이라는 이유로 한국 사회의 법과 책임을 회피하는 이 구조적인 모순. 오늘 우리가 다룬 모든 문제의 근원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살펴본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노동자의 죽음을 덮으려는 조직적인 시도, 고객 정보를 비용 문제로 치부하는 태도, 그리고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창업자의 모습까지. 네, 이 모든 것이 성장 지상주의라는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빠른 성장과 고객 만족이라는 그 화려한 구호 뒤에 가려져 있던 쿠팡의 민낯을 보여주는 자료들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기업의 문제를 넘어서 한국 시장에서 활동하는 글로벌 테크 기업들이 과연 어떤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물론 쿠팡 측은 이런 의혹 대부분에 대해 비위 행위로 해고된 전 임원의 왜곡된 주장이라며 퇴사한 인물들이라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청취자 여러분께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실 문제입니다. 네. 거대한 글로벌 기업 내부의 문제를 고발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을 때 우리는 이것을 시스템의 문제를 드러내는 중요한 내부 고발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단순히 불만을 품은 개인의 일방적 주장으로 치부해야 할까요? 그리고 그 진실을 가려내기 위해 우리 사회는 기업에 무엇을 요구해야 하고 기업은 스스로 어떻게 그 결백을 증명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각자 고민해 보시면 오늘 저희의 이야기가 더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쿠팡과 김범석 의장을 둘러싼 여러 논란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봤는데요. 성장 신화 이면의 그림자를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정말 유익하면서도 많은 생각을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엠팟이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맞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도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